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교정책론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조로 나눴었죠? 여러분, 이제 1조는 먼저조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독일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강보경, 김영진, 박범준, 백이훈, 손민재, 백이훈 군이 조장이고요. 2조는 남자만 있죠. 러시아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송찬희, 오준택, 우주영, 이동우, 이은호 학생이고, 그리고 우주영 군이 조장입니다. 3조 어떡하죠? 일본, 이찬호, 이채은, 정영지, 조문경, 준하연 양이 조장이고요. 4조는 외교조처, 미국 하기로 지찬민 군이 조장이고, 최선영, 최정인, 최현재, 한다솜, 황성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우리 과제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서로 해야 할 것들을 쭉 확인하면서 조별로 활동하면서 또 의문사항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수시로 저와 연락하면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면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애로사항들 또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독일, 러시아, 일본, 미국 다 괜찮습니다. 좋은 국가들이고 우리 부산에 다 영사관, 총영사관들이 있는 문화원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그 문제도 같이 해서 어떤 분을 어디를 접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한 바를 가장 잘 이룰 수 있는지 이렇게 또 같이 협의하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4월 6일인가요? 언젠가 아마 그 여러분들 이제 캡스톤 디자인 이 활동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들도 신청해야 되는 서식과 또 시기들을 놓치지 마시고 지난주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숙지하셨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꼭 그 캡스톤 디자인 지원하는 담당 부서 담당자하고 해결을 하도록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저하고 또 해결을 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지원받는 것 빠뜨리지 않도록 하고 또 지원을 받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형식을 요구하는 형식들이 또 있을 테니까 그 형식들을 잘 맞추어서 최대한 이왕이면 알찬 퀄리티 있는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조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조하고도 우리 수업 진행하면서 저하고 같이 협력해서 퀄리티 있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또 학기 지나다가 이 캡슨 디자인 경진 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엔지니어 관련 학과들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오히려 그런 경진대회에서 좀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면 뭐 그런 데서 또 수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여러분 나중에 취업이나 여러분 이력서에 또 한 줄 쓸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또 수업을 강의실에서 하게 되면 같이 또 논의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는 수행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 1학년 때나 2학년 때 들었던 국제관계 개론 혹은 국제 정치 입문 뭐 어떤 이름이든지 지구촌 정치학 혹은 국제관계 책을 교과서를 가지고 나랑 혹은 또 다른 교수님들이랑 수업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외교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읽으셔서 다시 한번 외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음 주 중에는 또 한번 책도 좋은 책도 크게 무겁지 않고 가볍게 읽으면서 외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 지원받는 10만원 1인당 10만원 중에는 그 교재, 책, 도서 구입비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도서도 구입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어떤 조건이 있는 건지 아마 같은 책을 모두가 한 권씩 사는 거는 아마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20명이다 그러면 같은 책을 20권을 사는 것은 아마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재를 구입하면 그것을 우리가 다 보고 학기가 끝나면 이걸 이 책이 우리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으로 이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한 종류의 책이 20권씩 그 이상씩 아마 비효율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마 거기에 뭐 같은 책을 몇 권 이상 구입하면 안 되는 그런 뭐 조건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 꼭 그 캡스톤 디자인 그 실무진과 확인을 해서 또 책을 구입하는데 도서비도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조에서 뭐 한두 권 사서 서로 나누어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외교에 대해서 우리가 1학년 때나 2학년 때 한번 다루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외교관들과 이제 만날 거고 그들과 인터뷰도 하고 그들이 독일이다 그러면 독일이 국가적으로 세팅해 놓은 국가 이익을 위한 외교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주재국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서로 조사하고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교란 무엇인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정리를 합니다.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외교 정책의 장치다. 외교라는 것은 외교 정책의 장치다. 그 얘기는 외교를 통해서 나타나고 실천되는 것이 바로 외교 정책이다. 그러니까 외교는 외교 정책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겠죠. 그죠?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라면 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외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는 결정된 국가의 대외 정책을 수행하는 정치적인 기술이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해롤드 라스웰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영국의 유명한 외교가이며 외교에 대한 것을 상당히 일찍부터 1960년대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외교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외교관들이 우리가 외교를 공부할 때 고전으로 많이 봅니다. 거기에 이 니콜스는 뭐라고 외교를 이야기했냐면 협상에 의해서 국제관계의 경영이며 협상에 의한 국제관계의 경영이며 그 관계가 대사나 사절에 의해서 조정되고 운영되는 것. 뭐 되게 좀 어렵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뭡니까? 협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국제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협상을 수행하는 주체가 대사나 어떤 사절, 그죠? 외교관들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외교관에 의해서 수행되는 협상을 통해서 국가 간의 어떤 인터랙션이다. 뭐 그런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 외교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국가 간의 소통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려 하고 또 갈등을 군사력의 실제 사용 없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일반 과정이며 외교 정책이 있으라. 그러니까 국가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
그게 바로 외교이고, 또 국가 간의 갈등을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비무력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 모든 어떤 기술, 그런 것들을, 정책의 기술, 이런 걸 외교라고 한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여러분의 말로 한번 외교를 한번 정의를 내려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 외교와 비전통 외교, 그러니까 현대 외교라고 하는데, 이 외교라는 것이 뭐 고대에서부터 있어 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외교라고 할 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공식적인 관계다. 그죠? 상호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국가라는 것이 생겨난 이후에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외교 개념이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국가라는 것은 서양에서 30년 전쟁이 끝난 이후 1468년, 그죠? 그때 sovereignty 개념이 생겼고, 주권 개념이 생겼고, 그 이후에 절대 왕조를 거치면서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민족 국가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그 국가들 간의 관계가 외교로서 이해되는 그런 틀이 국제사회에서 잡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의 외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전통 외교인 거죠. 그 얘기는, 바로 그 전통 외교라는 것은 처음 외교가 국가 간에 생겨났을 때에는 공식적으로 국가의 대외 관계를 수행하는 행위, 이것을 외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와 국가가 공식적으로 관계를 수행하는 행위를 바로 전통 외교에서 외교라고 규정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형태로 대사관이나 영사관들의 어떤 공식적인 정부의 기구에 의해서 행위가 되는 거죠. 어떤 상인이나 일반 개인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이전에 우리가 울릉도 독도에 관해서 안용복이 개인 자격으로,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서 이건 우리 땅이다 하는 것, 우리의 섬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은 우리 국가의, 조선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을 했지만, 그것은 엄밀히 이런 전통적인 외교 개념으로 본다면 공식적인 정부에 의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외교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용복의 이 외교를, 그것은 외교가 아니라 일개 개인으로서 한 거기 때문에 국제법상 일본과 조선 사이에 공식적으로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통 외교라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외교라는 것은 국가 간의 대외 행위를 관계를 갖는데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그것을 외교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그 초창기 전통적인 외교가 아니라, 요즘에는 그럼 외교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이거 플러스 알파가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국가 간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다층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국경을 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외교라는 행위 자체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수행이 됐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국경을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정부의 공식적인 기구 이외에서도 접촉이 상당히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교라는 것들도 개념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방법과 수단에 의한 국가 간의 의사소통 행위다. 이거 이제 상당히 좀 더 범위가 확대됐죠. 포괄적
목적이 됐죠. 그래서 정상 외교나 예전에는 없었던 정상 외교나 민간 외교, 또 공공 외교라는 말을 또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권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민간 외교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공공 외교라는 것은 소위 전통 외교에서 얘기하는 국가의 공식적인 정부 기구에 의해서 수행되는 외교 이외의 것들을 포괄적으로 공공 외교라고 그렇게 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BTS다. BTS가 국제사회에서 공연을 하면서 활동하는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BTS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혹은 한국에 대한 다양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거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외교 국가가 수행하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들이죠. 그죠? BTS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이 수출이 되게 된다든가, 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스포츠라든가 심지어는 뭐 이민과 다양한 우리 방크 이제 독도 지킨 방크, 사이버, 그죠? 페트롤 같은 것들, 뭐 동해나 독도에 관해서 상당히 오해가 있고 잘못 기술된 그런 것들을 국제사회에서 인터넷상에서 보면 다 이의를 제기해서 수정하는 그런 행위들. 그거는 국가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부 기관이 아니거든요. 민간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공공외교라 그러죠. 민간 외교. 그러니까 누구든지 외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현대의 외교입니다. 여러분들도 외교의 주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갔다 하면 여러분이 행동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비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부산에 관광 온 일본 사람이라든가 중국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요새는 뭐 그렇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 개인으로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중국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해외에서 행위하는 행위가 바로 그 국가를 대표해서 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 외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오히려 국가에서 이 공공 외교 부분을 잘 가이드하고 활용하면 통상적인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외교에서 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외교에서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합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에도 외교부 산하에 코이카라는 부분, 코이카는 이제 해외 공적 원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4학년 2학기 때 가면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과목을 저하고 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이제 코이카에서 주로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서 해외에 원조를 주는데, 그 원조 주는 것을 수행하는 많은 또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거기 이제 그 ODA 그 자격증도 있고, 그런 걸 자격증도 수업 중간에 학기 중에 시험도 같이 치어서 뭐 잘하면 목표로는 뭐 크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업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 코이카 국제개발 원조 해주는 그 분야, 그 코이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상당히 큰 재정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바로 공공 외교를 중점을 두고 공공 외교를 촉진하는 공공 외교의 어떤 주체, 컨트롤 타워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의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공 외교를 수행하는데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요 국가들이 다 공공 외교에 요새는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가 이제 그 외교가 대사나 어떤 또 영사들 또 이제 외교관에 의해서 이제 수행이 된다고 했는데 그 외교관 중에 가장 높은 지위, 높은 랭크를 가진 것이 대사죠. 우리가 대사관의 장인 대사. 대사는 그 파견국을 대표해서 주재국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 미국 대사다 하면 파견국은 미국인 거고 주재국은 한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의견 조율이나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사와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바로 미국 대통령과 직통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인 거죠. 통상적인 절차에 의한다면 미국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최고의 장이 대사이기 때문에 대사를 통해서 그것이 공식 외교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사는 어떻게 부임을 하는가? 일단 파견국에서 주재국에 대사가 부임을 한다고 대사 부임의 아그레망을 요청을 합니다. 아그레망을 요청을 하면 그 주재국에서 그 아그레망을 받는 거죠.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한국에 중국이 보내고 싶다 하면은 A라는 사람을 당신 한국에게 대사로 보내려고 하고 아그레망이라는 게 어그리먼트거든요.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당신 나라에 대사로 보내려고 하는데 좋겠어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좋다 와라 하고 동의를 해주면 그게 아그레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면 비로소 동의를 받았으니까 이 대사가 그 국가에 한국에 오게 되는 겁니다. 오면 왔다고 해서 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는 반드시 그 우리나라의 원수의 대통령이 되겠죠. 제가 중국을 대신해서 당신네 나라의 한국의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하고 신임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신임장을 제출하게 되면 그 신임장을 대통령이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받겠다고 했으니까. 받겠다고 하는 절차가 바로 아그레망이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당신네 국가에 대사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해서 오케이 아그레망을 동의해 준 거죠. 그래서 대사가 왔으니까 이제 신입장을 제출합니다. 그럼으로써 신입장을 제출하고 나서 공식 업무가 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는 한국 땅에 왔다 하더라도 신임장을 대통령에게 제출하기 전에는 공식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얼마 전에 조금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신임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부임하면서 처음에 뭐 기자들 불러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중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입장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문 찾아보면 그때 일각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니 너무 고압적이다. 왜냐하면 중국 대사가 신임 대사가 아직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도 하지 않았는데 기자들을 불러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버한 것이다. 그죠?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를 할 수 없는, 다시 얘기하면 아직 대사가 아닌 거거든요. 절차상. 그죠? 절차상 대사의 임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기도 전에 중국을 대표해서 어떤 입장을 발표한다거나 한 것은 절차를 건너뛴 그런 행위라고 이제 비판이 일각에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대사가
부임하는 절차는 파견국에서 주재국에게 대사가 부임할 것이다. 이 대사가 부임해도 괜찮느냐 하는 아그레망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그레망을 주면 주재국에서 아그레망 오케이 와도 됩니다 하고 아그레망을 주면 비로소 대사가 파견국의 신임장을 가지고 주재국의 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출합니다. 그럼 제출하고 나서 공식적인 대사로서의 법적인 역할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그레망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하면 당연히 그 대사는 부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파견국에서 주재국에게 자, 김태환을 당신 나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보낼 것이요. 아그레망을 주시오 했는데 김태환이라는 사람 우리는 싫어합니다. 김태환 대사로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아그레망을 주지 않으면 파견국에서는 김태환을 대사로 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사람을 대사로 삼아서 아그레망을 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레망을 그러니까 대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저겁니까? 소관입니까? 대사를 받는 주재국의 소관인 거죠. 근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파견국에서 이 사람을 대사로 보낼 겁니다 하는데 주재국에서 굳이 거부하고 그런 일은 잘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외교관들은 어떤 특권들이 있는가? 첫째, 면책특권이라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주재국의 조세법이나 형사 혹은 민사에 대한 관할권과 격리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도 보통 세금을 냅니다, 여러분. 저기 이민 가든지 여러분이 이민이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 겁니다. 물론 특정한 경우에 어떤 세금 협정에 의해서 뭐 1년이나 2년 동안은 중복 세금을 매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미국에서 돈을 벌었지만 나는 한국에다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다가는 세금을 안 내겠다 하면 그게 뭐 제한적으로 뭐 1년이나 2년까지는 협정에 의해서 미국에다가 세금을 안 내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에 대신 내는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미국 사람도 한국에 와서 돈 벌어서 한국에 세금을 안 내고 미국에다만 세금 내는 그런 협정을 상호간에 취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국가에서 수입이 생기게 되면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된다는 거죠. 외교관들은. 그리고 형사나 민사 관할권. 그러니까 어떤 무슨 형사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외교관은 한국 경찰관이 체포하거나 어떤 한국 법원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외교관은 그 파견국의 법에 받는 거죠. 상당히 그냥 치의 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면책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대사관은 주재국 관원이 수색과 강제 침입할 수 없는 이 치의 법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대사관 그 공간 안은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대한민국의 법이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뭡니까? 미국의 주권 영역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으로 막 침입해 들어가는 그런 경우 예전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면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것들도 있는데 중국 공안이 체포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유일한 방법은 대사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사관에 들어가면 중국 공안이 체포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사관은 중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치해법권이죠. 여러분 그 미스터 선샤인 기억하시죠? 미스터 선샤인 인터넷에서 한번 안 보신 분 한번 보셔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 이병헌이 그 여배우 이름 뭐죠?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일본에서 이제 일본 야쿠자들에게 쫓길 때 일본 야쿠자 패거리들이 집단으로 쫓아올 때 이병헌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미국 대사관 그때는 공사관일까요? 아마 공사관일 것 같은데 거기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총을 한 발 남은 총을 거기서 땅 쐈습니다. 그리고는 뭐를 한 겁니까? 그, 어, 나는 미국 사람이다 하고 뭐 나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일본 야쿠자들이 쫓아 들어가지 못한 거죠. 왜? 거기는 일본의 법이 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하고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사관은 취해법권이 적용되는 영역이고 또 거기서 일하는 외교관들은 주재국의 법의 어떤 형사나 민사법에 로부터 이렇게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교관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통상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로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과 규칙이 지킬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거라고 하듯이 외교관이 민형사상의 면책특권을 조세법도 마찬가지고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민형사 범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지킬 걸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요구가 된다는 거죠. 그죠? 네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를 잡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맘대로 죄 지으면 안 된다. 너는 그냥 이렇게 그래도 법을 우리 국민과 같이 지켜 한다 하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그런 합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저한 불법 행위나 어떤 난폭행위,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제지하거나 구금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파견국으로 이렇게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관이 아주 민형사상의 면책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민형사상의 불법을 저지르면 주재국이 사법권을 가지고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쫓아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 하고 뭐 잠시 제지하고 구금할 수도 있고 아주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 거죠. 보통 외교관이 이런 행위를 안 하죠. 외교관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거의 양국 간의 외교적인 큰 갈등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관은 외교관으로서의 품위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지만 그래도 주재국의 법을 지키는 것이 외교관의 품위가 되겠죠. 그래서 공식 외교 업무 이외에 공식 외교 업무와 무관한 어떤 장사나 뭐 이런 거 물건을 팔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주재국이 조세법을 해가지고 조세를 그죠? 부과하기도 하고 또 법적인 소송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외교관들이 가끔 이제 후진국 외교관들이 밀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발각이 되면 외교관들이 외교와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인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교의 기능을 이제 한번 볼까요? 그래서 1차 여러분 외교관들이 뭐를 할까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 외교관, 중국 외교관 뭐 할까요? 공무원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와가지고 뭐 했다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월급 받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 활동입니다. 1차적인 임무는 바로 주재국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다양한 분야를 관찰하고 분석해서 그런 정보들을 본국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외교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간첩 행위를 하는 거죠. 그 주재국의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본국에 보고하는 거. 그게 간첩 아닌가요? 그게 스파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공식적으로 허가된 스파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서 우리 한국 외교관들이 미국의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가지고 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서로 그게 양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묵시적으로 합의한 그 이상의 어떤 정보를 캐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또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진짜 스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관과 스파이의 기준이 경계가 상당히 모호할 상황에 따라서 모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교관사에는 대사관에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외교부의 외교관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정부 부서에서 파견 공무원들을 보냅니다. 그 공무원들 좀 외교관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런 신분으로 가지만 예를 들면 경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본국에 보고할 때는 외교관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만 경제에 특화된 어떤 것들은 아무래도 경제 분야의 공무원들이 좀 더 잘 분석하고 수집하고 보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경제 관련 뭐 기획처라든가 이런 경제 관련된 부서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파견을 보내는 겁니다. 공무원을. 그게 바로 상무관이라고 그러고. 또 군사 관련에 특화된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보고하기 위해서 국방부라든가 뭐 이제 군 관련된 부서에서 또 파견을 보내. 그게 무관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무관, 무관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보기관에서 또 많이 그 파견국에다가 주재국에다가 파견국이 또 공무원들을 보냅니다. 그런 것들 실제로 우리나라 미국 외교관이라고 하지만 이 외교관이 겉으로는 외교관 명찰을 달고 있는데 진짜 외교부 소속의 외교관이냐 아니면 CIA 소속의 외교관이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죠. 알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외교관을 너무 쉽게 보는 것도 사실은 좀 나이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관계를 배우고 외교를 배운 사람들은 외교관들은 기본적으로 스파이 업무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외교관이라고 해서 서로 웃고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고 젠틀하다고만 보지만 그 외교관들이 외교관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소속돼 있는 곳은 뭐 FBI도 있고 경찰도 있고 뭐 CIA도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정원에서 미국으로 또는 일본으로 외교 그 대사관에 그 정보관들을 보냅니다. 또 우리 국방부에서도 무관들을 보냅니다. 군인들을 대사에 보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나 군인이요 안 하거든요. 나 뭐 국정원 요원이요 안 그러거든요. 외교관으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문 분야에 특화된 고급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보고받기 위해서 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이런 파견하는데 그런 걸 외교관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외교관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attaché 이렇게 그 부수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외교관의 외교의 기능 중에 하나 또 여러분이 보고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협상입니다. 협상. 협상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러니까 파견국과 주재국 간의 이슈마다 다양한 협상에서 파견국에 유리하도록 결과가 도출되도록 그렇게 하는 행위가 협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양한 국가의 외교관을 보냈는데 그 외교관을 통해서 그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보고를 받다. 그것이 외교관을 보내는 목적이다. 또 하나는 그 외교관을 통해서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는 누가 그 문제 해결합니까? 그 한국에 와 있는 주재하고 있는 일본 외교관,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외교관이 그 협상의 주체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 대사를 불러서 처치한다, 뭐 공사를 불러서 처치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접촉하고 의사 표현을 하는 것 대상 그것이 바로 외교가 되는 것, 외교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데 협상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꾀하니까요. 그래서 협상할 때 협상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다고 하는데 강압, 설득,
조정, 합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죠. 협상할 때 뭐 주고받고 물론 기본적으로 하지만 힘 센 사람하고 힘 약한 주체가 있다면 어떻게 협상하겠습니까? 뭐 피곤하게 뭐 이런 비주얼 고절 떠들 필요 있을까요? 힘 센 협상의 주체가 힘 약한 주체한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안 해? 그러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면 힘 약한 주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상황일 때 강압, 그러니까 테크니컬 코어션이라고 하는데, 그지? 강압에 의한 협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설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서로, 그죠? 합리적으로 서로 설득하는 거. 또 어떤 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조정을 하는 거, 또 어떤 뭐 합의를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쭉 보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빨리 자국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강압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강압의 방법으로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상대방과 나의 힘의 크기가 균형, 밸런스가 상당히 불균형할 때, 그죠? 마치 이제 체육학과 유도 선수와 유치원 학생 그 정도에서 서로 얘기할 때 정도, 우리 뭐 아이들이 막 까불고 막 말썽 피우고 시장에서 그러면 쇼핑센터에서 아저씨가 이놈 하면 아이가 얌전해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강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일종의. 또 어떤 경우는 얘야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는 그렇게 땡깡 피는 거 아니야. 말 잘 듣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설득해서 또 아이를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조정이다. 왜 그러니 너는 이렇게, 그죠? 사탕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줘요. 그래? 그러면 지금은 사탕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럼 네가 얌전하게 있으면 집에 가서 반드시 사탕을 줄기로 약속을 하자. 아이, 사탕 그래도 지금 가자. 그러면 지금 너한테 사탕을 줄 테니까 이건 지금 먹지 말고 집에 가서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거. 그죠? 합의하는 것 뭐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실은 외교라고 하면 협상이 상당히 이전에는 외교와 협상이라는 것이 뭐 거의 같은 의미였었죠. 그러니까 외교라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외교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는 바로 이 협상이 곧 외교였던 거죠. 여러분 그 조선시대라든가 어떤 왕조시대에 고대에 보면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뭐죠? 사신을 파견했잖아요. 사신을 파견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하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뭡니까? 협상입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가 고려와 거란, 그죠? 거란이 침입했을 때 우리 서희 장군이 가서 싸운 게 아니라 뭐 합니까? 협상을 하죠. 가서 협상을 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우리가 고구려, 여기는 고구려인데, 그죠? 고구려 후예가 고려인데, 뭐 이렇게 저차 이제 뭐 역사를 따지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담판에 의해서 강동육주를 얻었다. 서희 뭐 하는데 협상에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나라 외교의 할아버지로 서희를 일컫죠. 그러니까 외교안보연구원에 국립외교원에 가면 그 서희 동상이 있습니다. 외교의 아주 큰 롤모델로 싸우지 않고 그것도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 군사력도 우리보다 훨씬 막강한 나라를 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오히려 영토를 띄워주기는커녕 영토를 얻은 그런 아주 흔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협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거를 외교라 그러잖아요. 서희의 외교. 그래서 사실은 이 협상이라는 것은 외교의 아주 중요한 사실은 본질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런 저런 것들을 해서 외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공부하면서 여러분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외교에 관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구촌 정치학 있으시면 거기 또 다른 뭐 국제관계 책들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외교에 관한 장이 있을 텐데 그것을 꼭 읽으시고, 혹시 뭐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또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조 내에서 서로 논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함께 또 논의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바라기는 다음 주에부터는 우리가 강의실에서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조별 모임 하거나 혹시 이런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꼭 마스크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손 씻고, 여러분 핸드폰을 또 매일 수시로 닦아야 됩니다. 핸드폰을 소독하지 않으면 손 씻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우리가 늘 24시간 핸드폰을 거의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키보드, 컴퓨터 키보드, 노트북 키보드 잘 소독하시고 건강하게 우리 다음 주에 꼭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